공격 헬기는 수십 년간 지상전의 핵심 전력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일본이 이 전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일까요? 최근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이 이끄는 일본의 국방 정책은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년 사상 최초,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공개된 일본의 2026 회계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 9조 엔을 돌파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수십 년간 깨지지 않던 GDP 1%라는 암묵적인 대원칙이자 불문율인 방위비 기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안보문서 개정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지출을 GDP의 약 2% 수준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역시 당초 2027년 목표였던 GDP 대비 2% 확대는 방위비 본예산뿐 아니라 보안 지출과 추경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2025년에 조기 달성됐다는 입장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방위 예산서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격적인 전략의 변화가 포착됩니다. 지상전의 절대자로 불리며 육상 자위대의 핵심 타격 전력이었던 공격 헬기 부대가 예산과 전력 중심에서 빠르게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아파치 롱보우 공격 헬기와 코브라 대전차 헬기를 지상 화력의 상징처럼 운용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들을 더 이상 주력으로 두지 않고 사실상 무인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변화의 시초는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된 방위력 정비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예고되었던 공격 헬기의 무인기 대체 작업이 2026년 현재 본격적인 예산 집행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이번 방위 예산 중 무인기 활용 분야에만 무려 2,773억 엔이라는 거액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육해공 자위대 전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무인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육상 자위대용 광역 무인기 도입 예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단 5대를 도입하는데 약 111억 엔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단순 기체 가격이 아닙니다. 아군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원거리 적을 탐지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타격까지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수십 년간 신뢰해온 아파치를 버리고 무인기를 선택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가 운용하던 카모프 52와 밀-28 공격 헬기 전력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과 각종 무인기 위협에 노출되며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백억 원대의 중장갑 헬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팅어나 이글라, 심지어 이보다 저렴한 자폭 드론에 격추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격 헬기의 생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전 사례를 지켜본 일본은 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은 군 구조 자체를 드론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위대 내 무인기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2027년까지 다양한 무인 전력을 통합하는 실드 체계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실드 체계의 핵심은 철저하게 비용 대비 효과, 즉 가성비입니다. 정찰, 타격, 감시 자산을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적의 공격을 수많은 소형 드론으로 막아내는 구조입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아파치와 코브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일본 육상 자위대는 현재 약 12대의 AH-64D 아파치 롱보우와 서류상으로는 70여 대에 달하지만 노후화와 단계적 퇴역으로 실제 운용 가능한 전력은 40대 안팎으로 평가되는 AH-1S 코브라 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치의 사례는 일본 방산 역사에서 비용 문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일본은 무기를 도입할 때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을 이전받아 직접 만드는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당초 60대 이상의 아파치를 대량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생산 라인을 깔고 권리를 따내는데 엄청난 초기 고정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60대 이상을 생산해 이 비용을 나누려 했지만 공교롭게도 미국 보잉사가 해당 모델 생산 중단을 선언하며 일본의 생산량도 13대에 그쳐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결국 13대의 그 막대한 공장 건설비와 라이선스 비용이 고스란히 얹어지면서 대당 최대 약 216억 엔에 이르는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2018년 사가연에서 한 대가 추락한 이후 현재는 12대만 남아 있습니다. 별도의 정비 인력과 인프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병력과 대치 중인 한국군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지난 2012년 북한의 전차군단과 공기부양정을 저지할 대안으로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대의 최신형 AH-64E 아파치를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당시 약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을 통해 도입된 아파치는 북한 기갑전력 대응과 해안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후 2020년대 들어 한국은 전력 강화를 위해 36대의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실전에서의 의문이 제기된 데다 1차 도입 당시 대당 약 441억 원 수준이던 기체 가격이 2차 사업에서는 약 733억 원 수준까지 상승하며 약 60% 이상 급등하면서 가격 문제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2024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전력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업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며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어떤 무인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일본의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키나와 남단부터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수많은 도서지역과 광범위한 해상을 동시에 감시해야 하는 일본은 채공시간과 항속거리가 긴 중대형 무인기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일본은 이러한 중대형 무인기를 자체 개발하거나 조립할 기술 기반은 갖추고 있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공격용 소프트웨어나 운용 경험, 대량 양산 체계에선 해외 완성형 무기 대비 아직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당분간은 해외에서 검증된 무기를 직수입하거나 협력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현재 시장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르키예산 바이락타르 TB2 계열입니다. 이 기종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 부대를 상대로 효과적인 타격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성통신을 통해 원거리 통제가 가능한 TB2S와 같은 업그레이드형 기종이 거론되며 단순 전술 드론을 넘어선 운용 능력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속도가 느리고 고고도 생존성이 제한적이라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정규군을 상대로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헤론 마크2도 후보기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종은 장시간 채공 능력과 고성능 정찰 센서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해상 감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섬과 해안선이 많은 일본 환경에서는 매우 적합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에 헤론 마크2를 도입 후보로 두고 자국 기업과 협력해 일본 내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도입 및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격 능력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존재합니다. 수십 년간 지상전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졌던 공격 헬기의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무인기와 AI 기반 전력이 점점 더 큰 역할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전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중심 전력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의 선택은 단순한 기종 변경이 아니라 전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구조적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일본이 반격 능력을 공식화한 이후 이러한 무인 전력은 정찰, 표적 획득, 타격 지원까지 아우르는 보안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의 이러한 변화가 향후 동북아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